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결혼해서 남편과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순간도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유년 생활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아 항상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차차 나이가 들면서 보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연애 결혼이 아닌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신 거라서 그런지 두 분은 저를 낳고도 서로 정이 없어 보였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지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잘 있지 않았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테니스를 치러 나가시기도 하고 사교 댄스를 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니가 아닌 항상 남의 손에 컸습니다. 어릴 때는 외할머니가 집에 자주 와서 저를 돌봐주셨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모가 봐주셨어요. 그때도 그 일로 부모님이 많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집에 있는데 왜 굳이 부모를 쓰냐는 거였죠. 당신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는 무슨 부모야. 괜한 데다가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봐. 당신 돈 아니고 내 돈으로 내는 건데 낭비는 무슨 낭비? 그게 당신 돈이야? 다 장인어른 돈이지. 장모님은 딸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신 거야? 하긴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딸 나가서 춤 배우게 하고 사위 집에서 애나 봐주고 계셨겠지만.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어서 옛날 일은 잊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 외할머니까지 소환해 잘 가르쳤니 못 가르쳤니 하는 소리를 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도 지지 않고 똑같이 싸웠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네 아빠랑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였습니다. 음식 취향, 취미, 성격 등등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살래도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중매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꼭 연애 결혼하라고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봤어요. 특히나 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도시는데 저까지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엄마가 지금보다 더 불행하겠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결혼 전에 무용수였어요. 결혼하고 저를 임신하면서 그만두셨습니다. 무용을 그만둔 것에 대한 미련이 컸는지 어머니는 저에게도 무용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무용이랑 악기를 가르치는 유치원에 저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 학교에 가기 전 애들은 다들 집에 엄마랑 있었어요. 유치원은 일하는 엄마들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6살이 좀 넘자마자 바로 유치원에 보냈어요. 뭐든 일찍부터 배우는 게 좋은 거야. 유치원 가서 언니 오빠들한테 지지 말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래. 알았지? 그래서 엄마처럼 유명한 무용수 되는 거야. 어머니는 뭐든 빨리 배우는 게 좋다면서 학교에도 안 다니는 저를 유치원에 미술학원까지 보냈어요. 7살 때는 집으로 피아노 선생님을 부르러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요즘에야 그런 일이 흔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학원에 가고 과외를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 또래 다른 애들보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많았어요. 발레의 현대무용 그리고 피아노의 바이올린까지 다룰 줄 아는 악기도 많았죠. 저는 어머니의 바람에 보답하고 싶어서 힘들어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열을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직 학교도 안 간 애한테 뭐 그렇게 많이 시켜. 주변에 보는 눈도 많은데 자제 좀 할 수 없어? 당시에 우리 집 바로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고 뒤쪽으로는 고모와 고모부도 살고 계셨어요. 집에도 자주 오셨고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고모부와 함께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할머니나 고모가 간섭하실 때가 많았어요. 애 공부를 시켜야지 왜 쓸데없는 걸 자꾸 시키냐고 잔소리를 하셨죠.
더군다나 그걸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대로 전달해서 매일 싸웠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시집살이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머니는 자유로운 분이신데 결혼과 동시에 집에서 저를 낳고 저만 보고 있으려니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저에게 이것저것 가르치셨던 것 같은데 어른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자식 가르치는 거 가지고 왜 다들 참견이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서 잘하면 좋지. 무용이니 피아노니 이런 걸 어디다가 쓴다고 그래. 그럴 시간 있으면 애 공부나 시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서 그래? 알지. 잘 알지. 내가 그래서 우리 수정이는 당신 집안 사람들처럼 공부 말고 다른 거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처럼 공부만 하고 살면 고지식하게 책상 앞에서 잘난 척만 할 테니까. 그러는 당신은 지금 당신 손으로 돈 10원이라도 벌어? 무용이니 악기니 그런 걸 백날 해봐야 돈도 안 돼. 돈만 까먹는 거라고. 저희 부모님은 부부라기보단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어요. 매일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이혼해서 헤어지셨어요. 이혼하기 전에도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웠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싸우고 일찍 들어와도 싸웠어요.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다가 결국은 해결이 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 저녁이 될 때까지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배가 고파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혼자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매일 싸울 거면 왜 같이 사는 걸까? 궁금해하며 혼자 잠들고는 했죠. 그런 모습을 오래 보고 자라서인지 부모님은 결국은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때도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싸울 때는 두 분 다 제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았는데 막상 이혼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는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데려가겠다고 싸웠어요. 당신이 엄마라고 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애를 데려가? 우리 수정이 이씨야. 내 딸이라고. 아이고. 이제 와서 대단히 좋은 아빠인 척하는 것 좀 봐. 당신이야말로 나가서 돈만 벌 줄 알지. 애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부모님은 서로 자신이 더 제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제 양육권을 갖기 위해 법정에서 반년 넘게 싸웠습니다. 저에게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지만 저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엄마나 아빠나 어느 한쪽이 더 좋아서 꼭 누구랑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 추억이 없었거든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어머니와 살게 됐어요.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아마 당시에 어머니 쪽 변호사가 더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런데 몇 년 후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게 됐거든요.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자식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아버지와 이혼하고 저와 둘이 살게 된 어머니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시부모의 눈치 보면서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했어요. 제가 사춘기 시절 본 엄마의 남자친구가 4~5명이 넘어요. 운동하다가 만난 트레이너, 아이들 무용학원에 일하러 갔다가 만난 대학 후배 등등 무슨 남자 못 만나서 한이라도 맺힌 사람처럼 그렇게 나이가 어린 남자들만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사춘기라 그랬는지 엄마가 그러고 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 아저씨 내 집에 오는 거 싫다고. 데이트하려면 밖에서 하지. 왜 자꾸 내 집에 데리고 오냐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내 집이지. 그리고 엄마가 혼잔데 연애도 못하냐? 무슨 딸이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줘? 아무튼 이혼했어도 저에게는 엄마 아빠잖아요. 제가 아직 성인도 아니고 한참 예민한 나이였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젊은 남자를 남자친구랍시고 집에 데리고 들락날락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딸이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해주냐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나이 50 다 돼서 오래된 친구라던 아저씨와 재혼을 했어요. 우리 엄마지만 참 대단한 게 젊은 남자들 다 버리고 결국은 돈 많은 친구랑 재혼하더라고요.
엄마도 아저씨도 저에게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제가 20살이 되기 전에라도 꼭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엄마 재혼하면 아빠랑 같이 살자고 제안했거든요. 저의 100%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부모님이 이혼할 때 아버지를 혼자 두고 어머니와 살게 됐잖아요. 그때 저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괜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같이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성인이 되면 더는 아버지와 살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와 사는 건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런 말하면 엄마가 삐지겠지만 의외로 제가 고지식한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지 엄마와 살 때보다 아버지와 사는 게 조금 더 저에게 맞더라고요. 물론 고지식하고 머릿속에 99%가 회사인 아버지가 참기 힘들 정도로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살 때와 달리 아버지는 잔소리도 심하고 간섭도 심하셨거든요. 고등학생인 딸에게 아침은 꼭 먹고 나가라, 학교 끝나면 꼭 전화해라, 저녁 먹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라 등등 엄마와 살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물론 엄마처럼 자식인 저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간섭을 할 땐 힘들었어요. 학원에서 하는 말이 너 지금 이대로면 서울 4년제는 간당간당하다던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대학 안 갈 거야? 나 진작 서울 4년제는 포기했어. 전문대라도 들어가면 다행이라니까. 아휴, 네 엄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우리 집안에 서울 4년제도 못 들어가는 애를 만들어? 내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 볼 낯이 없다. 없어.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나 같은 꼴통은 없다면서 공부 좀 하라며 매일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엄마랑 살 때부터 공부랑은 담을 쌓고 살았으니 아무리 급하게 해보려고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를 4년제에 보내겠다고 유명 학원이며 과외 선생님까지 붙였지만 저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대학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랑 사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항상 집에 가면 집안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맛있는 밥도 해줬고 아버지도 퇴근만 하면 집에 일찍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 일상적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도 재혼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혼자 사는 꼴이 할머니는 아무래도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럴만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데 이혼해서 호라비로 혼자 딸 키우면서 사는 꼴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더군다나 전 며느리도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으니 더 셈이 나는 거죠. 할머니는 어디서 고상하게 늙은 아줌마를 찾아와서 아버지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줌마는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가씨래요. 다행히 그 아줌마도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재혼 이야기가 금방 나왔어요. 그런데 재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학교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라도 사달라고 해야지 하는 철없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학교 앞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수정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할머니가 편하게 이야기할게. 네 아빠랑 재혼할 아줌마는 결혼도 처음이고 애도 키워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 너처럼 큰딸이 갑자기 생긴 것도 당황스러울 텐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좀 어렵지 않겠어? 할머니는 말을 괜히 돌려서 하셨지만 이미 마음을 결정하신 거였어요. 아버지와 아줌마를 위해 저더러 집을 나와 혼자 살라는 거였죠. 여기 어때? 학교에서 가깝고 넓고 좋지? 할머니가 이 집 얻어줄 테니까 우리 수정이 독립해서 여기 살자. 너도 젊은 새엄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잖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 순간부터 저는 어디를 가든 민폐였어요. 와, 진짜 할머니가 저 오피스텔 사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야 이렇게 좋은 집에 혼자 살면 너무 좋죠. 역시 우리 손녀는 똑똑해서 할머니가 얘기하면 다 이해할 줄 알았다니까. 그럼 할머니가 지금 바로 여기 계약할게.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기분 좋게 오피스텔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독립하기 싫다고 나 시집 갈 때까지 아빠랑 살겠다고 떼써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말을 듣다 보니 틀린 말이 없었어요. 제가 평생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나도 결혼하고 내 가정 생기면 그때는 부모님을 챙길 수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그게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요. 지금 당장 좀 서운하고 아쉬워도 먼 미래를 봤을 때 할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는 받아요.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매일매일 싸우더라도 헤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이뤄지지 않았죠.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엄마랑 살면서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무 때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엄마가 재혼하게 되면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재혼하고 아빠랑 살게 돼서 좋았지만 그만큼 엄마는 거의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오피스텔을 계약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아빠도 자주 만날 수는 없겠구나 하고요. 그런 상처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마다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결혼하게 되면 절대 자식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편과 함께 이겨내며 자식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니 자식이니 다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취직할 생각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다니니 탐탁치 않게 여기셨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여기저기 괜히 기웃거리지 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와. 디자인실에 자리 하나 만들어놨어. 아버지의 말에 참아보려 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제가 소리까지 내어 웃으니 아버지는 기분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버지 말이 너무 웃긴걸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식이라는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나 전문대도 간신히 졸업했어. 내 주제에 아버지 회사 디자인실이라니? 언감생심, 말도 안 되지. 저는 제 주제를 너무 잘합니다. 물론 회사 일에는 일도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제 조건으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내 회사인데 네가 왜 못 들어와? 내 자식이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꼰대 다 됐네? 아버지, 나도 나름 내 계획이 다 있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회사에 들어오라는 말 더는 하지 마세요. 한두 살 더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렸어요. 고지식한 아버지의 말에 일일이 토를 달다 보면 결국은 싸우게 되니 그냥 네네 하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주제에 네가 계획이 있기는 뭐가 있어. 괜한 짓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버지 말 들어. 저 가게 차린다고 자리 알아보고 다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자리 나오면 바로 가게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설마 그때 그 만난다던 그 자식이랑 정말 같이 가게를 한다는 이야기야? 제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가 있어요. 제빵 공부하러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오빠인데 그 오빠는 서울대를 다니면서도 취미로 제빵을 공부하러 다니고 있었죠. 똑똑한 사람이 그런 티도 안 내고 착하고 다정한 게 좋아서 제가 작정하고 꼬셨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연애했어요. 제가 돈을 모아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다고 하자 흔쾌히 함께 도와주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든 혼자보단 둘이 나으니까요. 그 자식은 서울대까지 나왔다는 놈이 고작 빵이나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말이 돼? 사내 놈이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아버지는 그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는지 자식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자꾸만 저를 깔아뭉개고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제 남자친구까지 싸잡아 구박을 들어야 했죠. 제가 이 정도로 사는 게 다 부모 덕이라는 건 알지만 저도 나이가 있고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는데 자꾸만 저를 믿지 못하고 걱정만 하시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 얘기하시면 저 이제 안 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엄마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으니까 저도 일이든 결혼이든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독립해서 나오고 난 뒤 저도 아버지와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마다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도 귀찮은데 아버지와 제가 티격태격 할 때마다 중간에서 새엄마가 끼어드니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도 새엄마가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하시면서 엄마를 닮았다는 소리를 했어요.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이제 1년 만난 남자랑 통업이라니 말이 되니? 아무 남자나 덥석덥석 만나고 믿는 게 너도 어쩔 수 없는 네 엄마다. 네 엄마야. 새엄마 나름대로는 제 걱정이 돼서 한 이야기라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본인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하면서 엄마까지 들먹이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남자 덥석덥석 믿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수정, 너 새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다 큰 게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그따위로 할 거면 아예 부르지를 마. 나도 부르기 싫어. 근데 아빠가 저 아줌마랑 사니까 나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릴 때부터 새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모르지만 다 커서 아줌마랑 재혼한 아줌마를 하루아침에 엄마라고 부른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한테는 좋든 싫든 친엄마가 있잖아요. 뭐야? 너 진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굴 거야? 아휴, 얘가 진짜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저는 세상에서 저 말이 제일 싫어요.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요. 자기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왜 맨날 누구를 닮았냐고 떠넘기든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누구긴 누구야.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엄마 닮아서 그렇지. 저도 정말 이러긴 싫었습니다. 애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 아버지한테 유치하게 굴긴 싫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결핍이 많아서 그런지 부모님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아버지와는 대면대면 지냈어요. 저도 가게를 차리고 자리 잡느라 바빴고 아버지도 당신 말을 들은 채도 안 하는 딸이 미웠는지 연락도 자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핏줄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멀어질 수가 있나요? 저에게 일이 생기니 아버지는 또 별 수 없이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차린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게를 하면 할수록 젖자라 결국은 가게를 접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도와줄 테니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 감사했어요. 아버지께 가게가 망했다는 말을 하기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망했다고 하면 아버지는 단번에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게 가게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느냐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에게 큰일이 생기고 나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뭘 해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셨습니다. 부모님의 위로만으로도 감사해서 저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저는 작은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가게가 망했을 때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20대 후반이었어요. 당시에는 둘 다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아 생각해보면 20대 후반이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해서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사업보단 직원이 적성에 맞았고 남자친구는 가게보다 회사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금세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동기 중 제일 빨랐어요. 가게는 망했지만 함께 힘든 일을 이겨내고 나니 저와 남자친구는 사이가 더 돈독해져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라면 제가 평생 꿈꿔왔던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버지도 처음 남자친구를 봤을 땐 반신반의 하시더니 남자친구가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나가는 걸 보시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말대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친구 같아 보인다고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나니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식을 올리고 딸도 하나 낳았어요. 남편과 딸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적인 가정을 제 힘으로 이뤄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원래 사람들이 많은 자리나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틈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게를 할 때도 손님을 응대하는 것보다는 주방에서만 일했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성격이 차차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린 시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어머니와 몇 년, 아버지와 몇 년 따로 살게 되고 부모가 각자 다른 이성과 재혼하는 모습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면서 제 생각이나 감정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대인기피 증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나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주변에 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더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제가 싫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특히 남편 지인들을 만나야 할 때요. 시댁 식구들이야 이제 제 성격을 좀 아셔서 굳이 제가 안 가도 되는 자리에는 저를 꼭 부르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 회사 일 있어서는 제가 계속 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 일이 달린 일이니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고집이 있어요.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저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제 생각을 표현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제 성격 때문에 남편 회사 상사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남편이 팀을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남편이 새로 팀에 왔다고 다 같이 회식을 했나 봐요. 그런데 회식 자리가 길어지는지 남편이 평소에 귀가하던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남편이 원래 술을 잘 못해요. 맥주를 한 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소주는 거의 입에도 못 댑니다. 그런 사람이 12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걱정이 되더군요. 더군다나 11시쯤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함께 일하는 부장님께서 자꾸만 술을 권해 힘들다는 말을 했었어요. 내가 술 잘 못 마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부장님이 자기랑 일하려면 무조건 술부터 먹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 계속 먹이네. 아휴, 벌써 나는 죽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남편이 원래 힘들다는 소리는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얼마나 힘든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안 먹겠다고 해도 부장이 자꾸만 먹인다고요. 저는 혹시나 그 부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12시가 넘을 때까지 집에도 못 오고 있는 건가 싶어 걱정됐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라도 해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괜히 옆에 있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밤새 마음을 졸이며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1시가 넘어가자 그제야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집에 오나 보다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상사인 부장이었습니다. 재수씨, 안녕하세요. 저 김 과장이랑 같이 일하는 선배예요. 아유, 우리 김 과장이 일은 잘하는데 술은 영 못 마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우리 김 과장 술을 좀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직원들은 다 먼저 보내고 나만 재수씨네 집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쁜 재수씨가 술상 차려주실 거죠?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부장이라는 양반이 굳이 제 남편이랑 집에 오겠대요. 저더러 술상을 차리라고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내 남편 집에 보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상사이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나름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도 부장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희 딸도 자고 있어서요.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댁으로 귀가하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부장님. 저는 최대한 예의를 차린다고 차린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시간까지 직원을 붙잡아두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참은 겁니다. 그런데 제 말에 부장이 되게 머쓱했나 봐요. 민망하다는 듯 연신 웃더라고요. 아하하하. 우리 재수 씨가 요즘 말로만 듣던 MG인가 보네. MG. 참 솔직하시네. 알겠어요. 재수 씨 말은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죠? 하하하하. 저도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요. 부장님도 집에서 식구들이 걱정하실 텐데 그만 들어가세요. 비꼬는 듯 엠진이 뭐니 하는데 저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전화를 끊고 집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택시를 좀 태워서 집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30분쯤 흘렀나? 남편이 완전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남편에게 부장이 저에게 전화한 거 아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완전 술에 떡이 돼서 부장이 자기 핸드폰으로 저에게 전화하는지도 몰랐답니다.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남편 핸드폰으로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상사라도 그렇지 뭐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지금이 1900년대도 아니고 회식도 잘 안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새벽 내내 토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부장인지 뭔지 아는 상사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남편을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며 밤마다 완전 녹초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 부장이라는 인간이 힘든 일만 있으면 몽땅 남편에게 다 시킨답니다. 우리 오늘 거래처랑 미팅 있는 거 알지? 김 과장은 술도 못 마셔서 어차피 미팅 가도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미팅 가 있는 동안 나머지 일은 김 과장이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 직원들 있는 앞에서 대놓고 자기들은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하니 다른 일은 남편에게 다 처리하고 퇴근하라고 했대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미팅을 가신다고요? 남편도 불합리한 일에는 순순히 내내하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매번 토를 달기는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대요. 우리가 지금 김 과장 빼고 어디 놀러 가? 미팅하러 간다니까. 암튼 술 못 마시는 사람치고 성격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장이랑 다른 직원들은 미팅을 핑계로 회식을 가야 한다면서 남은 일은 술을 못 마시는 남편에게 다 몰아줬답니다. 더군다나 술 좀 마시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매번 남편이 술 못 마시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사람을 바보 취급했대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그 착한 남편도 화가 나는 거죠. 부장에게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몇 번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부장은 오히려 남편의 태도를 나무랐대네요. 김 과장은 어디 나 모르게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융통성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이 뻣뻣하고 자기 마음대로야? 직장 생활은 다 공동생활인데 혼자 그렇게 유난하게 굴어야겠어? 아휴, 사회생활하는 방법은 서울대에서 안 가르치나? 암튼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나한테 이러는 거 그거 하극상이야.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하극상이라고 성을 냈다네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성격으로 어떻게 과장을 달았는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남편 험담도 했답니다. 서울대 좀 나왔다고 뻐기기는. 김 과장 걔 입사했을 때부터 내 밑에 들었으면 절대 과장까지 승진 못했어. 앞으로 봐봐. 내가 걔 그 위로는 절대 못 올라가게 할 테니까. 직원들 앞에서 절대 더 승진하지 못하게 자신이 막을 거라는 막말까지 했답니다.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나서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말려서 간신히 참았다네요. 회사 내에서 그 부장이 원래 유명하답니다. 자기한테 아부 떨지 않은 직원들은 미워하고 자기한테 줄 서서 아양 떠는 직원들만 예뻐한다고요. 저는 요즘 세상에도 그런 상사가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장이 차기 임원으로 승진이 거의 내정되어 있어서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나 보더라고요.
임원이면 자기들 목숨줄 잡은 사람인데 어떻게 토를 달겠어요.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저도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그날 좀 참고 집으로 오시라고 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 제가 너무 제 고집대로 하는 바람에 남편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걱정에도 남편은 아니라고 그 부장이 원래 또라이라서 그런 거라고 더는 상종 안 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어요. 회사 내에 과장급 이상 직원들과 임원들이 섞인 사내 봉사 모임이 있대요. 대부분 부부 동반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사내 봉사를 위해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마침 그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고 처음으로 갖는 모임이라 그 재수탱이 부장 아내가 모임을 주최했다더군요. 다행히도 남편과 저도 초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만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부장의 아내의 SNS까지 찾아내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그 부장이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사전에 조사해 미리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날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편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승진 심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딱 하루 눈 딱 감고 제대로 아양을 떨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는 게 쉽나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이미 임원인 된 부장이고 그 아내고 저와 아내를 좋아하질 않으니 다가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모임 장소는 사내 카페였어요. 과장급 이상과 임원들 부부까지 다들 사내 카페에 모여 하루 종일 직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승진한 부장님의 아내가 주최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모임은 그 부장과 아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아래 직원들이 다 준비했다더군요. 그런 모임에 처음 참석하는 저만 모르고 있었지 뭐예요. 저는 각자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라고 해서 새벽부터 가게에서 빵이랑 쿠키를 구워왔는데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머, 이 빵 요즘 성수동에서 팝업하는 그 가게빵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어머, 역시 젊은 사람이라 보자마자 알아보네. 내가 어제 새벽부터 성수동 가서 줄 서서 사온 거잖아. 이 이사님 사모님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자기도 이 커피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 이 커피가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유명하더만. 다른 분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이 너무 소소한가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와, 다들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다들 유명한 곳에서 준비해 오시는 줄도 모르고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만들어 왔지 뭐예요? 아니에요. 직접 만든 게 더 귀하죠. 이거 너무 맛있겠다. 나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그럼요. 많이 만들어 왔으니 드셔보세요. 이런 모임에 나와본 적이 없으니 전혀 몰랐는데 이게 말이 임원 부부가 준비하는 행사지 실상은 임원 부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 부장급 아내들이 아부하는 자리더라고요. 공은 임원 부부가 다 가져가고요. 거기다가 다들 임원 승진 기념으로 주겠다고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그것도 대단하더군요. 무슨 장인이 만든 찻잔 세트에 고급 산상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괜히 기가 죽었습니다. 아유, 이 빵은 뭔데 이렇게 많아? 포장지도 너무 허접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빵집인데? 그때였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이사가 된 재수탱이 부장 마누라가 제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 온 빵을 가지고 한 소리 있어요. 저는 안이 꼽지만 애써 표정 관리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을 위해 하루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사님 승진 너무 축하드려요. 이 빵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만들어 온 건데 이래 보여도 맛은 좋아요. 제일 잘 나가는 것들로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꽃다발 좀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잘 나가는 가게에서 준비해와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여기서 자기 가게 홍보를 하라고 했나.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 이사 아내는 꽃다발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민망할 정도로 쳐다도 보지 않고 제가 새벽부터 만들어 온 빵이 마음에 안 든지 혼자 궁시렁댔습니다. 그러면서 제 빵을 손으로 툭툭 쳤어요. 마음속으로 무슨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오늘은 제가 확실한 을인걸요.
저는 화를 꾹꾹 밀어넣으며 얼굴에 가면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이라 준비가 좀 미비했는데 다음 모임에도 초대해 주시면 그때는 더 확실히 준비해 볼게요. 그러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모임에 나오지도 않아. 우리 회사가 보통 회사야? 김 과장이 이제 과장이면 앞으로 위로 쭉쭉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내조는 확실히 했어야지. 제가 깨갱하니 아주 신이 나서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저더러 평소에 모임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웬일로 왔냐고요. 저는 애써 꽃다발을 한 번 더 권하며 부장이 좋아한다던 고급 양주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고도 얼굴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꽃을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날까지 거추장스럽게 이런 걸 뭐 준비했어. 이사 나블랭이가 아내에게 전화 남편에 관해 다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지 임원 아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찌됐든 사내 봉사를 위해 모인 자리이니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게 봐주실 것 같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사 아내가 갑자기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열심히 일한 게 효과가 있나 싶어 빠른 걸음으로 따라 나갔죠. 그런데 글쎄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들으니까 조금 있으면 부장 승진 시즌이라는데 남편 말로는 박 과장이랑 김 과장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더라. 이 이사 아내는 저에게 대단한 정보를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저도 맞장구를 쳐야 할 것 같아 어머 그러냐고 놀라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본론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이 왜 그렇게 김 과장을 미워하는지 자꾸만 박 과장 밀어줄 거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김 과장도 박 과장 비해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김 과장 승진시키려면 나한테 인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럼 내가 남편한테 말 잘해줄게. 처음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 여자가 돈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촉새 같은 오 과장이 어떻게 제일 먼저 부장이 됐겠어. 나 골프 좋아하는 거 알지? 오 부장 아내가 작년에 나 1년 회원권을 끊어줬다니까. 난 큰 거 안 바래. 올해는 자기가 내 골프 회원권 책임져주면 나도 김 과장 승진 책임져 줄게.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요. 유명한 가게빵도 고급 양주도 사실 이해는 안 됐지만 좋은 날이니 애써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승진 문제를 가지고 임원 아내가 자기가 뭐라고 골프 회원권 어쩌고 하는 꼴이 너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이 이사님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더러 남편 승진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머머, 그 표정 뭐야? 왜? 내가 골프 회원권 이야기했다고 이러는 거야? 와, 자기 무섭다. 나는 자기 일하는 거 보니까 똘똘한 게 말이 통할 것 같아서 기회 준 건데. 안 되겠네. 안 해줄 거면 말아. 박 과장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돼. 제 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박 과장 아내보다 저한테 먼저 기회를 준 거라네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잠시 후 저는 비장한 얼굴로 다시 사내 커피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욕을 하느라 신난 이사 아내는 제가 준비한 빵 맛이 이상하다면서 쓰레기통에 빵을 다 버리며 다른 여자들한테 벌써 떠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이딴 빵이 어울리기나 해?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니까. 왜 그때 우리 남편이 술 한잔 더 하고 싶어서 김 과장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 무한하게 칼같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때 우리 남편이 민망해 죽는 줄 알았대.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딱 알았지. 이 여자 남편 내조엔 영 관심이 없구나. 무슨 지가 재벌집 딸인 줄 아나 봐.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들 다 모여 있었구만. 장사는 다 끝났나?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신이 나서 제 욕을 하는데 마침 남편네 회사 회장님이 사내 카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놀란 이사 아내가 금세 표정을 바꾸며 여우같이 웃어 보이더니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작 오시는 줄 알았으면 저희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다들 고생하는 것 같아 얼굴들이나 보려고 왔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부탁할 사람도 있고. 아유,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할 게 뭐가 있으세요? 명령만 하시면 되죠. 이 이사고 그 마누라고 다들 허리가 땅에 닿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회장님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명령은 무슨, 그냥 여기 우리 김 과장이 내 사위예요. 다른 임원들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이사는 임원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대신 소개하려고 직접 왔지.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제 아버지세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업이 지금도 이름만 말하면 다들 알만한 유명한 기업입니다. 남편이랑 운영하던 카페가 망하고 남편은 자기 힘으로 아버지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회사 직원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래저래 소문이 많아질 것 같아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카페에 나타났던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 이사와 그 와이프는 어쩔 줄 몰라 했죠. 말도 안 돼. 그걸 내가 왜 몰랐지? 정말 김 과장이 회장님 사위이시라고요? 어머, 자기야. 그럼 우리 회장님이 자기 아버님이셨어? 어떻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사람이 얼굴은 웃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이사 와이프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왜 말 안 했냐고 웃는데 가소로워 혼났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정확하시다더니만 회장님이 우리 아빠인 건 전혀 몰랐나 봐요. 어머, 그거야. 자기야,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이 이사 와이프가 내 팔짱을 끼며 데리고 나가려던 그때 아버지께서 미간을 구기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사위 일도 사위 일이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오늘 내가 내 딸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었지 뭐야. 이 이사, 자네 직원들 상대로 승진시켜준다고 뇌물 받았다는데 맞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저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이사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당신 왜 멀뚱하게 서 있어? 당신도 당장 무릎 꿇어. 회장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오 부장 아내가 알아서 막 회원권을 끊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거절하기가 또 그렇고. 어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데리고 골프장까지 가신 게 누군데요? 회장님 아니에요. 골프장까지 데리고 가서 저더러 계산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남편 승진시켜준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어머, 이상한 여자야. 회장님, 이 여자가 저 모함하는 거예요.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요. 그만들 못해. 직원들 앞에서 뭘 잘했다고. 다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게 될 테니까 기대들 해. 그날 이후 회사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 내 괴롭힘과 승진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셔서 전면적인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와 그 아내가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킨 직원들과 이 이사는 잘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와중에도 이 이사는 나가면서도 억울하다며 난리였어요. 사람이 참 염치가 없습니다. 저야 제가 한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 이사가 잘린 이후 회사는 많이 달라졌대요. 부조리한 인사는 당연히 사라졌고 상사가 갑질을 하는 일도 사라졌대요. 남편은 저에게 큰일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괜히 그 일로 회장 사위인 게 회사에 알려져서 남편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남편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저와 남편은 인생을 배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권성징악 사필귀정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면서 여유 있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내의 의견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는 사람들이 승자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기 의견이 확고하고 똑부러진 아내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빨리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덕에 신혼여행만 다녀오고 나서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딱 결혼 1년여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당신도 알지? 요새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러는 거. 나는 우리의 일반 유치원 같은 곳 쓸데없이 안 보낼 거야. 시간만 낭비잖아. 영어 유치원은 내가 알아서 알아볼게. 당신은 애 유치원비만 신경 써줘. 아내는 본인이 무척 엘리트였습니다. 잘 사는 집 외동딸로 태어나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고 좋은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아내는 태교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어디서 영어 테이프 같은 걸 가져와서는 정말 귀가 얼얼하도록 24시간 내내 틀어놓곤 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무슨 소리야? 태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애들이 뱃속에 있어도 밖에 사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걸 다 듣는다고 하잖아. 태어나면 어차피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할 건데 미리미리 교육해두면 나중에 태어나서 공부시키기에도 편하지. 당신은 하여튼 모르면서 아휴. 전 그냥 애들은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는 편이었기에 그렇게까지 아이의 교육에 목매는 아내를 솔직히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질 않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육아며 뭐며 전적으로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겠다는 통에 그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글과 함께 영어를 가르쳤고 한글은 기본만 가르쳐 놓으면 언제든지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요즘은 영어를 잘해야 먹고 사는 시대라며 집에서도 무조건 영어로 대화하는 등 아이 교육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물론 5살이 막 되었을 쯤에는 영어 공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까지 불러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 언어에 대한 실력을 키우기가 쉽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놀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여보, 우리나라 교육열 장난 아니야. 당신은 몰라. 엄마들 사이에서 얼마나 교육에 대한 치맛바람이 센지. 그러니 그냥 내 말 들어. 하며 저를 오히려 설득하려 들었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단순히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뭐? 유학을 보내겠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잖아. 솔직히 한국에서 학교 다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당신도 알잖아. 요새는 글로벌 시대야. 영어 잘하면 한국어 잘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쓸모가 있어.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 모셔와서 공부시킨다고 해도 원어민들 사이에서 직접 영어 쓰며 배우는 거랑은 달라. 나는 우리 애가 영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도 다양하게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아니, 이해고 나발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아내는 아이를 교육시킨답시고 매일같이 끼고 도는 통에 전 아들이랑 제대로 대화를 하거나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랑 달콤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같은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아내랑 아들만 둘이 가족 같고 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자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만 오갔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상의조차 되지 않은 아이의 조기 유학 얘기까지 듣게 되니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 비해서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둬서 그렇지 좋은 대학을 나온 아내가 일을 할 때만 해도 저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낮에는 원래 하던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대리 운전을 뛰며 어떻게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학까지 가게 되면 돈도 더 들 텐데 과연 제가 그 무지막지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조기 유학에 있어 마음을 정한 아내를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곳에 가서 공부 잘하고 잘 크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 때문에 저도 마음을 고이 다잡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며 그 길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학원 강사와 대리운전 일을 병행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빡세게 일을 했죠. 정 선생,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일이 힘드나? 오죽하면 지나가는 원장님이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요. 저라고 쉬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미국에서 들은 유학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저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굶고 자기가 일수였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세월을 무려 10년이나 보냈죠. 아무래도 비행기 값이 들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해도 아내랑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2-3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그리워서 시간 좀 내서 애랑 귀국 좀 해. 라고 해도 아내는 요즘이 우리 민성이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 갈 시간 없어. 대신 다음에 여유되면 갈게. 그때까지 잘 지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애를 위해서라는데 뭘 할 말도 없고 그래서 10년 내내 돈이나 벌면서 아주 가끔 가다가 하는 아내와 아들과 영상통화와 사진만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버티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학원이 법적으로 무슨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일하던 모든 강사들이 잘렸습니다. 졸지에 밥줄을 잃은 저는 어떻게든 다른 학원에라도 취직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강사로서 나이도 많고 구직난이 만연한 시대인지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지요. 미국으로 생활비 보내야 하는데 민성이 학비는 또 어떡하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제가 보내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입이 없어지게 된 저는 이전처럼 미국에 돈을 보낼 수가 없었죠. 그나마 첫 2달 정도는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을 빼가지고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2번이지 몇 달 지나니 이제는 더 빼서 보낼 돈도 없고 도저히 아내가 아들이랑 미국에서 유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형편이 안 되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한참 잘 있는 와중에 너무 미안한데 내가 최근에 일하던 학원에서 잘렸어. 그래서 당신이랑 민성이 얼른 귀국해야 될 것 같아. 이젠 돈 보내줄 여력이 안 돼. 뭐?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어떡하든 일을 구할 생각을 해야지. 아내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라며 전화를 팍 신경질적으로 끊는데 참 갑자기 원망스럽더라고요.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종종 느껴지던 외로움이 극대화됐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아내가 저리 냉정하게 나오니 그것도 참 밉고 그랬죠. 난 이렇게 한국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는데 아내도 아들도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는 전화 좀 할라 치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거부하고 그나마 유일하게 아내와 아들의 웃는 얼굴, 웃음소리 들을 수 있는 순간은 돈을 보내는 때였습니다. 사실상 돈 아니면 아마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머릿속에 치미는 생각은 저에게 무척이나 큰 회의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정작 나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해도 아내랑 아들은 그런 거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돈 보낼 때만 반짝 좋아하는데. 어차피 전 애초부터 아들이 그렇게 일찍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생활비도 대주기 힘들 정도로 학원에서 잘린 마당에 조금 더 강하게 아내에게 귀국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한 번 거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미국에 있게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런 제 결심을 강하게 아내에게 전하면 아내는 핑계를 대면서 귀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쪽 미국 동네에서 친해지게 된 원어민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민성이 과외 좀 맡겼어. 근데 이쪽은 돈을 선불로 받아서 이미 돈도 낸 상황이고 기간을 안 채우면은 환불도 안 돼. 민성이 과외만 다 받고 귀국할게. 알았어. 그럼 과외 다 끝마치고 와.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내가 대는 핑계는 대부분이 다 아들의 공부와 관련된 거였고 이미 돈을 냈다는데 아깝기도 하니 제 입장에서는 그래, 그것만 채우고 오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까 싶어서 전화를 걸면은 민성이 이제 곧 학기 끝나잖아.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학기는 다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미안, 내가 이야기를 못했네. 민성이가 학교에서 우수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학부 측에서 교육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게 됐어. 그거 끝날 때까지는 귀국이 힘들 것 같아. 라며 죽어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때 가서는 아무리 아내가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갔습니다. 괜히 귀국하기 싫어서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성이 핑계를 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내심 속으로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귀국을 하라고 해야겠다 싶어 더욱 강경하게 말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었죠.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 이제는 더는 못 기다려. 이제 민성이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얼른 한국으로 와줘. 우리 이혼하자. 아내는 참으로 뜬금없게도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놈의 이혼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부양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나조차고 미국에 온 거야? 우리 민성이 잘 되라고 여기 온 거잖아. 근데 맨날 전화해선 귀국하라 어쩌라. 민성이가 당신한테 전화만 오면 한국에 가야 하는 거냐면서 엄청 싫어해. 게다가 학원 그거 잘랐다고 해도 당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노력도 안 해놓고서 무작정 미국에서 잘 공부하고 있는 민성이 데리고 귀국하라고. 난 앞으로 당신을 믿고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혼해줘.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끄는 아내. 한참 동안 멍하니 끊긴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학원 잘리고 초반 2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것도 맞습니다. 그 때문에 귀국하라고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솔직히 그 정도 가서 배웠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잘린 상황에서 다른 일을 구하고자 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투잡을 뛰면서 미국으로 돈을 보냈던 지난 세월들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아내의 전화가 온 그날 저녁에 혼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온 뒤 안주도 없이 마셨습니다. 그만큼 속이 상하고 쓰렸습니다. 눈물이 나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 상황에 대한 한탄만 나왔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아내에 대한 분노가 쌓이더군요. 내가 10년 넘게 자기를 뒷바라지한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혼이란 얘기를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있지? 그날 이후 저와 아내 사이에는 전쟁 아닌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얘기나 반복했고 전 그런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면서 절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팅기는 쪽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귀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아내가 내가 한국 갈 테니까 가서 이야기해 라며 귀국을 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아빠에 대한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아이에 대해서도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헤어지고 싶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을 다진 듯 집에 오는 길에 대체 언제 준비를 했는지 이혼 서류까지 가져오더군요. 그 서류를 보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줘. 제발 끝내달라고. 이제 나도 지쳤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마 아내는 이전에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고집을 했듯이 이번 이혼에 대해서도 절대 본인의 의견을 물으지 않을 것 같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헐뜯기 바빴습니다. 저 또한 배신감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제 주장을 펼쳐나갔고 아내 역시 모든 게 무능력한 제 탓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혼자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정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선 다른 학원에 취직이 되어 다시 강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매달 줘야 할 10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달 한 달 양육비를 지급할수록 이제 정말로 아내와 아들과의 사이는 끝이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3년째 마지막 양육비를 지급했을 때 드디어 최소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척이나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내는 그렇다 치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너무 어릴 적에 저와 떨어져서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상황에서도 저와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쩌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도 아빠, 저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 연락해요. 라며 제 전화를 피하기 바빴죠.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적에야 어떻게든 아들과 사이좋은 부자 관계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다지만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아무리 제 피를 타고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만나게 하지도 못하니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양육비를 주고 아내 아이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한 뒤로는 아내와도 아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돈을 붙이는 일만 사라졌을 뿐 이미 10몇 년 전부터 이 집에서 홀로 살아왔기에 별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고 집에 오고 잠을 자고 아주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와 똑같은 나날이었어요. 너는 이혼도 했는데 새로운 여자는 안 만나? 새로운 여자는 무슨, 마음 없다.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면 종종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의 실패한 결혼을 했다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평소랑은 달리 메신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카카오톡을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추천해 뜨길래 이건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과 이름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도록 연락을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기에 오랜만에 보니까 어쩐지 그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프로필 사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아니, 얘가 왜 내 아들이랑 전 와이프랑 같이 있지? 하지만 전 프로필 사진을 제대로 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오랜 고향 친구가 아들, 그리고 전 아내랑 너무도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친구였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내가 아들과 미국에 갔을 즈음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가다가 일이 바쁘거나 집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면 자주 잠수를 타는 친구였기에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 어떻게든 뭐하고 지내는지라도 알아보려고 하긴 했지만 당시엔 저도 미국에 있는 아내랑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투잡 뛰고 바빴기 때문에 점차 친구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워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랬기에 언제부턴가는 그 친구랑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의 얼굴을 아들의 프로필 사진에서 보다니 차라리 이혼 전에 제 친구와 전 와이프의 아들이 친밀한 관계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굴 정도만 몇 번 봤을 뿐 친하다고 할 정도의 사이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한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죠. 친밀한 사이도 아닌 사람들끼리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프로필 사진의 느낌이 꼭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이혼을 한 만큼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두고 있던 전 와이프의 전화번호를 풀고 연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근데 꼭 물어볼 게 있어. 오늘 우연히 민성이 카카오톡이 나한테 떠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왜 거기에 수혁이가 있는 거야? 혹시 나랑 헤어지고 수혁이 만나는 거야? 정황상 저와 헤어지고 둘이 재혼을 했든 그냥 연애만 하든 어찌되었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전 남편으로서 신경 쓸 일이 아니랐지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전 와이프가 붙어먹는다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듯합니다.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친구랑 만날 수가 있어? 그건 너무 인간으로서 기본도 안 된 거 아니야?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답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참,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그래, 어차피 이제 당신한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었으니까 당신 불쌍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줄게. 민성이 당신 애 아니야.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하나뿐인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니.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전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참 멍청해. 하긴 그러니까 나랑 민성이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생활비 보내다 주고 이혼하고서도 양육비를 붙여줬겠지. 당신 만나고 있을 때 난 이미 수혁 씨랑 깊은 관계였고 민성이는 당신이랑 나 사이에서 낳은 애가 아니라 수혁 씨랑 나 사이에서 낳은 애야. 우리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무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짜증나니까.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을 겪으면 화도 나지 않는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유학 핑계대며 미국에 있을 그 시절에도 제 친구랑 알콩달콩 잘 지냈을 게 뻔했습니다. 난 그저 아내랑 아들 생각한다고 한국에 혼자 남아서 허리가 휠 때까지 일을 했는데,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가며 눈물로 돈을 보냈는데, 너무도 큰 배신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도 그만두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나는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탈하고 허망해졌습니다. 그나마 제가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온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좌절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찾아온 날을 기점으로 저는 점점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사기나 다름없지. 야, 너 얼른 네 전와이프 고소해라. 다는 못 돌려받아도 최소한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준 것 정도는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와이프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서 그동안 투자한 돈 모두 받아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사는 것보단 어떻게든 받아낼 건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전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지금 전 아내 되시는 분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소송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님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드님도 미국에 있으면 그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에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고소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전 아내랑 아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지 뭐라도 해볼 텐데 참 멍청하게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내랑 아들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찌어찌 그 당시 어디서 살았는지 알았다고 해도 지금도 거기 살고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어디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정말 주위 사람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다면 도시락을 싸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영어 좀 못하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가족처럼 살아야지. 지금은 하루하루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너무도 힘들지만 진짜 제가 죽더라도 저를 배신한 전 와이프는 응징을 하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래 망가지나 저래 망가지나 전 이미 모든 걸 잃은 놈이니까요. 저는 현재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제게 현명한 조언들 해주신다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신경이 날카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다른 집 부모님들에 비해서도 엄청 우아하고 고상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집이 좀 잘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딱 부잣집 사모님 같은 분이었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뿐인 외동딸을 아끼시는 분이었기에 전 적어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도 자주 가고 외식도 자주 다녔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기 직전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혜민아. 내가 다 말아먹었어. 아니에요. 아빠 울지 마요. 아빠는 울며 우리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살던 저희는 온 벽에 금이가 있는 허름한 단칸방으로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빚 갚는 곳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에게는 빚이 남아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 때문에 온 가족이 집에 없는 척 숨죽이고 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옷 하나 사는 것도 수십 수백 번을 고민해야 했고
밥을 먹는 것도 당연히 삼시세끼를 다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외갓집이랑 친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오로지 이 세상에 저희 세 가족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러니까 엄마 잘 돌봐드려야 한다. 알겠어요, 아빠. 그리고 한평생 사모님으로 살아왔던 엄마는 이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발작이라도 일으키듯이 깨셔서는 펑펑 눈물을 흘렸고, 제가 말을 걸면 답을 하기는 했지만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하니 앉아서는 곰팡이가 핀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갔으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자. 비록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시기에 저희는 금방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살리시겠다고 너무 무리를 한 탓일까요? 평소 감기 같은 잔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아빠 어떡해요? 불쌍한 우리 아빠. 아빠는 그 길로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지인께서 불쌍하게 생각해 장례식을 치러주시긴 했지만 조금 들어왔던 조의금도 빚쟁이들에게 다 뺏기고 말았고 이보다 바닥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졸지에 저와 어머니 단 둘만 남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아버지의 죽음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마구 오열하며 쓰러질 듯이 울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담담해 보이셨어요. 그래, 이제 혜민이밖에 없어. 나에게는 혜민이뿐이야. 홀로 있을 때면 저런 말들을 조용히 중얼거리긴 했지만 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낸 것에 대한 슬픔으로 더 큰 좌절에 빠진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것만으로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미 집안 사정으로 인해 나이보다 일찍 철이 들어 어른스럽게 자라긴 했지만 어머니가 혹여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았을 뿐 내심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저희가 아직 부유했을 적만 해도 어머니는 제 교육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민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지? 엄마는 혜민이가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혜민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엄마에겐 그게 더 큰 기쁨이란다. 덕분에 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애들과 놀면서 그냥저냥 평범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급변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이야기했던 어머니는 너 얼른 공부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공부뿐이야. 라며 제 성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심하게 닥달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교 5등? 너 저번에 분명히 전교 1등 받아왔잖아. 근데 어떻게 한 학기 만에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 이번에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야? 죄송해요, 엄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워서. 지금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시험이 어렵다고 세 문제나 틀리는 게 말이 돼? 너네 이번 전교 1등 점수가 어떻게 돼? 하나도 안 틀리고 만점 받았다고 했어요. 거봐, 걔도 너도 환경은 똑같은데 걔는 아무것도 안 틀리고 넌 3개나 틀린 이유가 뭐겠니? 네가 이전보다 공부를 안 했단 얘기잖아.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려 그래? 너는 이 엄마 때랑은 달라. 공부 안 하면은 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린다고. 내가 지금 나 잘 되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해?
다음에는 꼭 1등 할게요. 죄송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당시 저는 전교 1등을 하지 않으면 꼴등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교 1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만점으로 전교 1등이 된 게 아닌 이상 어머니는 언제나 전교 1등이라고? 그래, 당연히 나와야지. 근데 이 문제는 왜 틀렸니? 라며 어떻게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잡아내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만 토로했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하고 자상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점차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전 어떻게든 어머니의 기대치를 맞추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점점 그 압박을 버티기가 버거워져 나쁜 생각만 들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아. 아빠가 살아있을 때, 우리 집이 부자였을 때 엄마가 그리워. 도대체 엄마는 왜 저렇게 변했을까? 솔직히 말해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짓을 고등학교 시절까지 쭉 이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땐 정말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험 기간만 되면 전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을 잤습니다. 남들처럼 고액과외를 다닐 수 없었기에 더 아등바등했던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는 학교를 가기 전까지 그날 배울 진도를 대충 예상해서 예습을 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는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평균적으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공부만을 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닌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깨어있고 자는 시간에 잤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자려고 그러면 이제 새벽 2시인데 왜 벌써 자니? 공부도 안 끝냈으면서. 라며 저를 혼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늦은 시간까지 버티다가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숨통이 트일 수 있던 계기가 있었어요. 주변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전 사실 이 점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국내에 내놓으라는 대학교에 갈 수는 있었지만 안 봐도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정말 이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하기도 싫었고 어머니 때문에 말라 죽기 싫었거든요.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 없이도 잘 지내시고요. 어머니는 제가 유학을 가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였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취업 시장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저도 저리 담담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냐, 오늘은 뭘 배웠냐 묻기도 했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에 이전만큼 감시에 시달리진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적당히 학교에서 늦게까지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조금 의심을 하면서 납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나마 유학생을 했던 6년 정도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편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한국에 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전 유학 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머니랑 함께 살 엄두가 안 나서 일부러 집에 가서는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 독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회사 다니려면 그래도 그런 회사들 모여있는 데 가서 자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뭐? 자취를? 안 돼. 무슨 여자애가 자취를 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한국에 들어왔으면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어머니는 자취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어떻게든 우기는 통에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집에 들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서 자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였는데 혼자서 조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완벽히 정착을 한 뒤 전 여기저기 좋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며 취직 자리를 구했고, 다행히 저를 좋게 봐준 괜찮은 대기업에 빠르게 입사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터에서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죠. 자기네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내가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끼고 살았어. 아,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 막내라고 해서 버릇없게 자란 거 아니니까. 그냥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랑 형들한테 엄청 관심이 많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셨는데,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도 엄청 자세히 알려주셨어. 좋은 분들이지. 남편은 저랑은 다르게 매 순간 여유롭고 다정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사귈 적에 가끔 가족 이야기를 하면 전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행복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늘 얼버무리곤 했는데,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본인이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으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부끄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지만 부러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커가면서 어머니의 압박으로 조금 불안정해 있던 저를 다독여주고 포용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것도 많았어요. 전 남편의 품에서 어머니와 있을 땐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절없이 남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 돌아올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깊은 만남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였고요. 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셨지만 전 남편과 함께 있느라 어머니의 연락을 무시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서는 애초에 연락이 오지 않도록 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정말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죠. 나는 솔직히 키우고 싶어. 근데 당신이 지우기를 원하면 지워도 돼. 아니야, 나도 지우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었는걸. 어머니 허락받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 키우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는 아이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저희에게 준비되지 않았던 아이여도 말이죠. 당시 남편도 작지만 다니는 직장이 있었고 저 역시 다니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힘을 합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의 부모님에게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았죠. 우리는 너네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 괜찮아.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네가 정말로 부모가 될 자신이 있다고 확신이 들 때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워라.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남편의 말대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반대를 조금 상상하고 있던 저는 무사히 허락을 받았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나는 그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애는 당연히 지워야 해.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 낳으면 회사도 못 다니는 거 몰라? 아직 경력도 제대로 안 쌓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네 미래는 생각도 안 하고 덜컥 애부터 가진 거야? 이렇게 한심한 애였어?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하겠답시고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임신시킨 남편이 무척이나 짜증나고 화가 났는지 어느 때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남편을 정말 말 그대로 후드려 패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살면서 어머니 고집을 이겨본 적도 없고 어머니가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날카롭게 굴 때면 숨을 잠시 멈춰야 할 정도로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도망을 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어머니 허락을 받지 못했으며 애를 낳기 위해 도망을 나온다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 옛날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어머니가 조금 병적으로 구세요. 그나마 제 길고 긴, 어쩌면 조금 구질구질한 법한 이야기를 너그러이 이해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어찌저찌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작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서도 무거웠어요. 하나뿐인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도망치듯 나와서는 몰래 우리끼리 살아간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으니까요. 축하드려요. 예쁜 공주님이에요. 아이를 낳고서는 더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를 보겠다고 오셔서는 자주 놀아주시곤 하는데 문득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를 워낙 좋아하셔서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농담 삼아서 우리 혜민이 동생이나 만들어줄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연락이 와도 무서워서 받지 않고 그랬는데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허락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2살이 됐을 때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고서 어머니의 집에 찾아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는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저희에게 식사를 차려주셨죠. 대놓고 말은 안 하셨지만 그게 일종의 용서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보지 않아 서먹서먹하긴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저는 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는 뒤늦게나마 딸 노릇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제게 쌓인 게 많은지 매일같이 푸념을 하며 외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서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이라도 만나요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너네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네?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운 건 죄송스러운 거고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물꼬를 튼 어머니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연신 같이 살고 싶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남편이 있을 때도 말이죠. 되도록이면 따로 살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착한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자고요. 장모님도 당장 외로우셔서 그런 걸 거야. 조금 시간 지나면은 장모님이 오히려 불편하셔서 나가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모시고 살자. 그리고 우리가 장모님에게 잘못한 것도 있잖아. 나 이렇게라도 갚으면서 효도하고 싶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하는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며칠간은 별일이 없고 저희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줄 때도 있어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딱 2주 정도 지난 뒤부터 어머니는 너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이직을 해서 유망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남편이 없고 저 혼자만 있을 때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너를 그렇게 키웠냐? 그렇게 좋은 회사 다녀놓고 남편은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말이 돼? 어서 이혼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닌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엔 남편이 앞에 있는데도 우리 혜민이가 너 같은 놈만 안 만났어도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었어. 라며 면전에서 남편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좋고 착한 남편은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아유, 장모님, 제가 더 잘할게요. 라며 애교를 부리면서 어떻게든 어머니의 화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계속 남편을 보고서 네가 우리 딸 인생을 망쳤어. 너 때문이라고. 라며 야단 법석이었죠. 여기까지만 했어도 그냥 딸이 아까워가지고 유난 떠는 장모 정도로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저희 딸을 봐주겠다며 저랑 남편 보고 데이트를 다녀오라길래 갑자기 웬일인가 싶어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레 비가 와서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실엔 아무도 없고 방문은 다 닫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희 딸을 데리고 어디 나갔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어머니의 음산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딸을 망쳤어. 너만 안 태어났어도. 너무 놀라서 문을 열자 어머닌 그 어린애를 꼬집을 곳이 어디 있다고 팔뚝이며 다리며 온갖 곳에 손톱 자국을 내고 있었습니다. 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굴을 아는 할머니가 그러는 거라 참고 있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고요. 저는 정말 그날로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남편이 말려서 간신히 참았어요. 장모님이 상처가 깊으셔서 그런 걸 거야. 그나마 남편이 하루 종일 저를 붙들고 위로를 해줘서 화가 가라앉긴 했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에 어머니를 거실에 앉혀놓고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따위 일이 있으면 가족 간의 영 같은 거는 이제 전혀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어머닌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1년, 2년 흐를수록 저 역시 이제는 어머니가 조금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저희 부부는 둘째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랑은 달리 이상하게 아이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심지어 시험관 시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를 너무도 원했던 저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엄마가 너 지어다주는 한약집에서 애 들어서는데 좋은 거 있나 한번 알아볼게. 어머니가 임신에 좋은 한약이라며 가져다 준 것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어봤지만 그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좌절스럽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이야기할 때부터 자녀는 둘이 딱 좋겠다고 의기투합이 되어 있었기에 왜 처음엔 어렵지 않았던 임신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좌절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둘째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싶어 하나 있는 첫째라도 제대로 기르자는 쪽으로 점점 마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접시가 깨지고 뭐가 우당탕 망가지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엄청 흥분한 상태로 온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피해서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듯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신발도 못 벗고 있는데 눈에 실핏줄이 잔뜩 터진 채로 뛰어다니면서 머리를 쥐어뜯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희번떡 뜨더니 제 팔에 손자국이 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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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다, 오해야. 정서방이 지금 오해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오해예요? 엄마, 왜 이래요? 나 너무 무서워요. 혜민아,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서방이 날 지금 죽이려고 했어. 너도 봤지?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야 우리 딸이 행복해. 우리 딸 예쁜 혜민이 지금도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 아이고, 우리 혜민아, 엄마 믿고 이놈 버려라. 이놈은 글렀어. 엄마, 정서방 진정시켜. 아니다. 정서방을 쫓아내. 저놈이 집에 있어서 우리 딸이. 아니야. 정서방 미안해. 정서방이 오해하는 거야. 누가 봐도 미쳤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닌 거의 입에다 거품을 물 지경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쾅 닫고 나오질 않았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봐. 응? 진정해. 엄마 왜 저래?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제가 달래어 조금 나아진 기색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화가 난 얼굴을 한 남편이 분노를 삼키듯 심호흡을 크게 쉬더니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애 안 생기게 몰래 거짓말 친 거야. 자기가 먹었던 한약 임신에 좋은 게 아니라 임신을 방해하는 약이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고생을 했던 거야. 당신 어머니가 작년부터 주었던 약도 사실 그런 약이란다. 뭐라고? 알고 봤더니 엄마가 줬던 한약은 아이가 안 들어서게 하는 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이 떨어지자 한의원에 전화해서 재주문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고 이렇게 화가 났던 거였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아니 대체 왜 그랬어요? 저 역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머니가 들어간 방을 쾅쾅 두드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도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벽을 보고 앉아서는 남편의 이름을 수백 번 넘게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어찌저찌 진정제를 맞게 한 뒤 나중에 제대로 검사를 해보니 어머니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통원 치료를 끝난 정도가 아니었기에 어머니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이 된 걸까요?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한편으로 미워하긴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어쩐지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식으로서 이 어머니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